32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야 한다. 틀렸죠. 구두가 보이면 안 된다. 구두 또는 문서 X. 구두가 보이면 안 된다고. 바지 길게 입자 이렇게 했던 거. 바지 길게. 구두가 보이면 안 되니까. 옛날에 그 똥 싼 바지 길게 입는 거. 그런 거 있었어요. 구두 X. 1번 틀렸고 2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승인받지 않고 목적 변경해서 이용한 거. 요거는 오용한 거죠. 승인받지 않고 목적 변경 잘못 이용한 거. 오용은 5%, 10%가 아니라 5%. 2번도 틀렸고 방치가 10%, 임대는 7%, 오용 5%, 승인받지 않고 목적 변경 잘못 이용하는 거. 오용 5%, 기타 나머지들 7%. 그래서 2번은 오용이니까 5% 이렇게 해야죠. 10% 틀렸고 2번 틀렸고 3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틀렸죠. 명문 규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의 제기는 30일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규정이 있다. 3번도 틀렸고 4번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맞죠? 답은 4번. 이행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거는 중지, 이미 부과된 건 징수. 4번 맞고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답은 4번. 5번 최초 의무 위반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틀렸죠. 뭐가 틀렸냐면 시점이 틀렸어요. 최초 의무 위반이 있었던 날이 기준이 아니라 최초 이행명령 있었던 날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5번 틀렸고 이따가 정리해 볼게요. 답은 4번. 이행강제금 부과 순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먼저 하고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요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먼저 하고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기준 시점이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이 기준이에요.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니까. 의무 위반이 있었던 날이 기준이 아니라 이행명령을 먼저 하고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기준 시점이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이 기준 시점. 오늘은 여기까지. 송파 이론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선매랑 매수 청구를 비교하는 건데 둘 다 국가 등이 토지 소유자랑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이점. 시기가 다르죠? 선매는 허가 신청 시, 매수 청구는 불허가 처분 시. 네가 불허가 했으니까 네가 사라고 하는 게 매수 청구. 그러니까 불허가 처분 시. 선매는 허가 신청 들어오면 허가 불허가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선자잖아요. 그래서 시기가 선매가 더 앞서요. 허가 신청 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가격. 둘 다 국가 등이 토지 소유자랑 매매 계약 체결할 때 가격 기준이 달라요. 선매는 감정가격,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 그래서 우리가 선감, 매공시 이렇게 하는 거. 선매가 감정가격, 매수 청구가 공시지가. 선감, 매공시. 예외는 똑같아요. 신청서에 낮은 금액 적혀 있으면 그걸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급매물로 싸게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면 그걸로 할 수 있다. 예외는 똑같고 원칙이 다르고 차이점 크게 두 가지. 시기 다르고 가격 다르고 또 이제 공통점. 선매자, 매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똑같아요. 국가 등 속에 무려 10가지가 포함돼. 그러니까 되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는 애들. 한국은행, 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간기업 얘네들은 안 된다. 선매자도 안 되고 매수자도 안 된다. 얘네들이 공통점은 4글자. 4글자짜리들은 안 된다. 4글자짜리 찍으면 죽어. 그냥 죽을 사자 찍지 말자. 한국은행, 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간기업은 선매자도 안 되고 매수자도 안 되고 4글자짜리는 찍으면 죽어.
죽을 사자. 문제 풀게요. 30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불허가 처분 토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받은 경우, 매수 청구죠.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이게 이제 선매에서 선매자를 물어봐도 똑같아요. 아까 공통점이었잖아요. 선매자, 매수자 공통점. 그러면 되는 애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10가지.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 4글자짜리는 안 된다. 그 죽을 사자, 찍으면 그냥 죽어. 했던 거. 그럼 보세요. 이제 쓱 스캔을 해보면 안 되는 게 보여. 니은, 한국은행, 4글자니까 얘는 안 되죠. 찍으면 죽어, 죽을 사자. 그럼 니은 들어가 있는 거 제끼면 되죠. 3가지를 제낄 수 있어요. 그러면 푼 거야, 이 문제는.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고 차이점이 미음이네? 미음 봤더니 항만공사 4글자 찍으면 죽어, 안 된다. 미음도 X. 그러니까 답은 2번. 박스 형태 문제에서는 X를 제껴서 답이 손들고 있게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야 시간도 절약되고 또 확실하게 답을 고를 수 있고 실수도 안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쏨빠 22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 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이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이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 그런데 허가받으면 소급해서 효력 발생하니까 유동적 무효. 야생보호군 허가받는 거. 외국인 취득 특례, 야생보호군 허가, 그거는 확정적 무효.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받지 않으면 유동적 무효. 따로따로예요. 별개. 야생보호군 허가 따로 있고 토지거래 허가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니까 유동적 무효. 1번 맞고 2번 관할관청이 허가가 있기 전에는 당사자는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죠? 채권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채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책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할 수 없는 거다. 2번도 맞고. 3번 허가 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했어요. 매매계약 일방적 철회는 허가 신청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일방적 철회,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손해입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예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약정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된다고. 허가 신청 협력 의무는 있고 협력 의무 위반해서 손해입으면 손해배상 청구도 되고 손해배상 예정도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4번 매도인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력 의무 이행을 소로서 구할 수 있다. 맞죠? 허가 신청 협력 의무 있고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하라고 소송 제기도 가능하고. 4번 맞고요. 5번 이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어요. 처음에 허가받을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허가 안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럼 확정적 무효가 되죠. 맞죠? 불허가 처분 났어요. 확정적 무효. 허가를 처음부터 배제 잠탈할 계약, 처음부터 안 받을 생각이에요. 확정적 무효. 지금 5번 지문은 허가 받을 생각이었는데 처음에는 나중에 안 받기로 한 거예요. 그래도 확정적 무효. 허가 처분 나거나 아니면 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되거나 기간 만료됐는데 재지정을 안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고요. 틀린 거 찾는 거 답은 3번이었고요. 유동적 무효에서는 이 정도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유동적 무효에서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이 안 되죠. 채권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단 말이에요. 1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안 되는 거고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안 되는 거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거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이 안 되니까. 근데 2번 보세요. 협력 의무는 있고요. 허가 신청에 협력해야 될 의무,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는 안 돼요. 협력 의무가 주된 의무가 아니어서 부수적인 의무.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는 안 된다. 근데 뭐는 되냐면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돼요. 손해배상 예정을 해놓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뭐를 이유로 하는 건지를 잘 봐야 돼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건지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건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면 계약 해지 안 되고 손해배상 청구도 안 된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면. 근데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면 계약 해지는 안 되지만 손해 입으면 손해배상 청구는 된다. 손해배상 예정을 해놓는 것도 된다. 오늘 여기까지. 쏨빠! 30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를 중개하면서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분묘가 1999년에 설치됐다 하더라도 장사법이 2001년에 시행됐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틀렸죠. 답은 1번.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한 분묘는 시효 취득 가능하죠.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한 거는 시효 취득이 안 되고, 또 장사법 시행 전에 있던 분묘기지권은 계속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법 시행 전에 있던 것들은 별 문제가 없다고요.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한 거 시효 취득 가능하고, 장사법 시행 전에 있던 분묘기지권은 계속 그냥 유지가 되고. 2번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묘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평장이나 암장되어 있으면 외부에서 인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안 된다. 봉부는 있어야 돼요. 봉부는. 그래서 2번 맞고. 3번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례임 묘소, 가묘 이렇게 부르죠. 이거는 분묘가 아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안 돼요. 아까 2번은 분묘는 맞아요. 시신이 안장되어 있으니까. 근데 평장이나 암장은 외부에서 인식이 불가능하니까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고, 3번은 분묘가 아니니까,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분묘가 아니니까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고. 4번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의 지료지급 청구가 있은 날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 맞죠? 지료지급 시기 이따가 정리할게요. 5번 분묘기지권이 효력이 미치는 지역이 범위 내라 할지라도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기존 분묘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거.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거 안 되고요. 단분이나 쌍분 형태로 합장하는 것도 안 되고요. 원칙적으로 이장하는 것도 안 돼요. 옮기는 것도. 기존 분묘 그대로 두고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거다. 틀린 거 찾는 거 답은 1번이었고요. 분묘기지권은 지료지급 요 내용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1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게 되고, 그때 지료지급은 약정에 따른다. 유상이었으면 유상, 무상이었으면 무상. 그리고 그 지료지급 약정은 분묘기지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분묘기지가 토지를 산 사람에게도 미친다고요. 유상이었으면 계속 유상. 그런 식으로. 2번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죠. 3번은 분묘에 대해서 철거나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게 되고, 그때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2번과 3번을 주의하셔야 돼. 바꿔치기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 그럼 X. 성립한 때부터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달라고 한 때부터. 분묘에 대해서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했을 때가 성립한 때부터. 그러니까 2번, 3번을 바꿔치기 할 수 있으니까 한 가지를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어떤 거를? 시효 취득을.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면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쏨빠! 32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해서 개공이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맞죠? 분묘기지권은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실제권리관계. 그런데 외부에서 인식은 가능해야 해서 봉부는 있어야 되죠. 평장이나 암장되어 있으면 외부에서 인식이 불가능하니까 분묘기지권은 인정이 안 되는 거고. 2번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맞죠?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거니까 주위의 공지에도 미치고, 그런데 사성, 반달 모양이 모래 언덕이에요. 사성이 설치됐다고 해서 그 사성에까지 미치는 건 아니다. 사성에서는 제사를 안 지내니까 모래 언덕인데. 이따 다시 정리해 볼게요. 2번 맞고. 3번,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가 멸실됐어요. 그러면 원칙은 소멸이에요. 멸실되면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그런데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회복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이면 소멸하지 않는다. 멸실은 그냥 멸실인지 일시적인 멸실인지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멸실은 더 이상 제사를 안 지내니까 소멸. 일시적인 멸실은 원상회복해서 다시 제사를 지낼 거니까 소멸하는 게 아닌 거고.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갑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분묘기지에 대한 토지 사용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틀렸죠. 답은 4번. 뭐가 키워드냐면 분묘에 대해서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게 되고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시효취득은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금은 4번 지문은 분묘에 대해서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이때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근데 4번 지문에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틀린 거고요. 5번,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분묘기지권이 포기는 의사표시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틀리게 나오면 분묘기지권이 포기는 점유까지도 포기해야 한다. 그러면 X. 틀린 거고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틀린 거 찾는 거 답은 4번. 분묘기지권이 지역적인 범위, 분묘기지, 분묘가 있는 토지예요. 이 부분 효력이 미치고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위의 공지에도 미치고. 그런데 사성, 모래언덕. 사성이 설치되어 있을 때 사성에까지 미치는 건 아니고 거기선 제사 안 지내니까. 그리고 기존 분묘를 그대로 둬야 돼요. 단분이나 쌍분 형태로 합장하는 것도 안 되고요.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요. 원칙적으로 이장, 옮기는 것도 안 돼요. 기존 분묘 그대로 두고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이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칙은 안 되는데. 분묘가 집단적으로 설치가 된 경우, 그러면 넓은 지역이 미치게 되죠?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이장을 하는 건 범위가 안 바뀌니까 허용이 돼요. 분묘가 한 개 있는데 이장을 하면 범위가 바뀌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집단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넓은 지역이 미치니까 이 안에서 이장을 하는 건 상관이 없다. 범위가 안 바뀌니까. 물론 이 분묘가 밖으로 나가서 더 넓어지는 거, 그건 안 돼요. 안으로 들어가서 좁아지는 거 상관없고, 아니면 범위가 안 바뀌는 거 상관없고. 그래서 원칙은 이장이 안 되는데 분묘가 집단적으로 설치가 됐다. 그러면 범위가 안 바뀌면 이장이 된다. 오늘 여기까지. 쏨빠! 이론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제 장사법 이렇게 부르죠. 이 장사법이랑 분묘기지권은 완전 별개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장사법상 사설묘지,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개인묘지만 법조문이 따로 되어 있어요. 개인묘지는 사후신고, 나머지는 사전허가. 또 개인묘지는 전체 면적과 분묘 한기 면적이 구분이 없어요. 30 이하. 나머지는 100, 1000, 만이 아니라 10만. 10만 그것도 이상. 전체 면적이 100, 1000, 10만. 그것도 10만 이상. 나머지는 다 이하인데. 법인묘지만 10만 이상. 이거는 전체 면적이고 이 전체 면적에서 분묘 한기 면적은 10. 합장하면 10 더하기 10은 20이 아니라 15. 부부끼리니까. 부부끼리 합장하잖아. 사랑은 계속되어야 된다. 죽어서도 바짝 붙어 있어야 돼. 합장 시 15. 10 더하기 10은
20이 아니라 15다. 개인묘지는 합장 그런 거 없어요. 개인묘지는 그냥 32야 끝. 요거는 사설 묘지고요. 자, 자연장지는 자연장을 하는 곳이죠. 얘는 면적은 모르셔도 되고 신곤지 허가인지 규제가 완화가 돼 있어서 법인 자연장지만 허가, 나머지는 신고예요. 비교를 해보면 법인 자연장지, 법인 묘지 똑같아요. 사전허가, 사전허가. 개인 자연장지, 개인 묘지 똑같아요. 사후신고, 사후신고 똑같아요. 차이점은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 사전신고, 가족, 종중, 문중, 묘지는 사전허가. 그래서 시험에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가 나왔던 거죠. 차이점이니까. 법인 똑같고요. 개인 똑같잖아.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사전신고, 가족, 종중, 문중, 묘지는 사전허가. 문제 풀게요. 27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장사법에 대해서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사법이랑 분묘기지권은 별개라고 생각하셔야 돼. 분묘기지권 따로 있는 거고요. 장사법 따로 있는 거예요. 작년에 분묘기지권 문제 한 문제 나오고 장사법 문제가 따로 한 문제가 나왔잖아요. 따로따로. 지금은 장사법이에요. 1번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맞죠? 30 초과해서는 안 된다가 30 이하 같은 말이에요. 2번 화장을 한 자는 화장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틀렸죠. 답은 2번. 화장은 사전신고예요. 화장을 하려는 자는 신고해야 한다. 사전신고. 화장 언제 해라? 외출하기 전에 해라. 외출하기 전에. 사전에. 지하철에서 화장하지 말고. 화장은 집에서 하고 가는 거. 사전에. 매장이 사후신고죠. 화장은 사전신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신고해야 한다. 조성하려니까 사전신고죠. 가족 묘지라면 사전허가인데. 아까 차이죠.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사전신고. 가족 종중 문중 묘지는 사전허가. 지금은 자연장지니까 가족자연장지 사전신고 맞고요. 4번 시장 등은 묘지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맞죠?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그래서 사단법인도 안 되는 거예요. 재단법인만 법인묘지 설치 관리를 할 수 있다. 4번 맞고요. 5번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고를 화장하거나 보관해야 한다. 맞죠? 1년 이내에. 틀리게 나오면 2년으로 나와요. 2년 X 1년 이내에. 설치기간은 30년이고요. 1회 30년 연장 가능 토탈 60년. 요거는 장사법.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존속하면 그냥 쭉 가는 거잖아요. 분묘기지권 따로 있는 거고 장사법 따로 있는 거다. 지금은 장사법이니까 설치기간 30년이고 1회 30년 연장 가능. 끝나면 1년 이내 철거하는 거고요. 틀린 거 찾는 거 답은 2번.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오늘도 이론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개인묘지. 개인묘지는 한기분묘. 개인묘지예요. 지금 이런 상황. 한기분묘. 그런데 개인묘지라고 무조건 분묘가 한기. 그런 건 아니에요. 같은 구역에 배우자 관계했던 자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를 해요. 이것도 개인묘지예요. 그러니까 분묘가 한기 있는 거 아까 개인묘지고 배우자 관계했던 자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해도 개인묘지예요. 그러면 배우자 관계했던 자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하면 신고하는 거예요? 허가받는 거예요? 신고하는 거죠. 개인묘지니까. 그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배우자 관계했던 자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건 개인묘지를 만든 거니까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문제 풀게요. 34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장사법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개인묘지란 한기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했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맞죠? 아까 설명드린 거
한기의 분묘 개인묘지예요. 또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간에 설치해도 개인묘지. 1번 맞고요. 2번 가족묘지는 가족당 한 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 이하. 맞죠? 100, 1000, 만이 아니라 10만, 10만 이상.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법인묘지는 10만 이상. 다 이하인데 법인묘지만 10만 이상. 2번 맞고요. 3번 법인묘지에는 폭 5m 이상의 도로와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한다. 맞죠? 법인묘지만 도로 주차장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게 정답이었죠. 법인묘지 폭 4m 이상 도로 X. 4m가 아니라 5m.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인묘지만 도로 주차장 요건이 있으니까. 다른 묘지는 도로 주차장 요건이 없단 말이에요. 법인묘지만. 3번 맞고요. 4번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묘지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맞죠?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단법인도 안 되는 거예요. 재단법인만 되는 거고. 4번 맞고요. 5번 장사법 시행일 이후. 장사법 시행 날짜는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써줘요. 이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답은 5번. 장사법 시행 이후에는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이 안 된다. 장사법 시행 이전에는 시효 취득이 되고, 장사법과 분묘기지권은 요것만 관련이 있어요. 장사법 시행 이후에는 시효 취득이 안 된다. 장사법 시행 이전에 설치한 거는 시효 취득이 된다. 이거 빼고는 분묘기지권 따로, 장사법 따로, 따로따로. 관련이 있는 건 이것만. 그래서 5번 틀렸고 답은 5번.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26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농지법 문제가 중개실무로 나올 수 있고요.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할 수 있다. 맞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잖아요.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본인이 농사를 못 짓는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임대차가 가능하다. 그러면 임대차 할 때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이 원칙이고요. 2번도 맞고요. 그리고 기간은 농지법 세 글자니까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3번도 맞고요. 농지법 세 글자니까 3년 이상. 다만 단연생 식물 이런 말이 보이면 5글자니까 5년 이상. 지금 단연생 식물 이런 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3년 이상. 3번도 맞고요. 4번 농지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주임법과 상임법은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는데 농지법은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차이점이죠. 그래서 4번 틀렸고 답은 4번. 5번 임대농지 양수인은 임대인주의를 승계한 거로 본다. 면책적 채무인수. 이거는 주임법, 상임법, 농지법 모두 공통. 그래서 양수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그러면 돼요. 양수인이 임대인주의를 승계한 거로 본다. 그래서 5번은 맞고요. 답은 4번. 농지임대차가 중개실무로 잘 나오니까 이 정도는 정리하고 계셔야 되고요. 농지의 전세권 설정은 안 되고 1번 임대차 계약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때 서면 계약 원칙. 2번 기간은 농지법 세 글자니까 3년 이상. 다만 단연생 식물 이런 말이 보이면 5글자니까 5년 이상. 임차인 짧은 거 주장할 수 있고요. 임대인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짧은 거 주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대 간대요. 군대가 18개월. 그래서 2년으로 하고선 2년 주장하는 거 된다고. 임대인도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짧은 거 주장할 수 있다. 3번 농지임대차 등기하면 대항력 바로 생기는데 등기가 없을 때 농지인도 플러스 시구면장 확인. 그러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생하죠. 농지인도 플러스 시구면장 확인. 4번 양수인은 임대인주의를 승계한 거로 본다. 면책적 채무인수. 그래서 양수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는 거 주임법, 상임법, 농지법 공통이고요. 5번 임대인이 기간 끝나기
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갱신거주를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죠. 주임법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위법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농지법은 3개월 전까지 갱신거주를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27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 미만. 맞죠? 세대원 각각이 아니라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 미만. 1천도 안 되는 거예요. 1천 미만이니까. 2번 농업일이 아닌 자는 농업진흥지역 아닌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맞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 이제 안 되니까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3번 농업법인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증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맞죠? 농업법인 합병이면 농지증 발급 면제가 돼요. 이것도 뭐 한 번 나왔으니까 이 정도 참고로. 4번 단연생 식물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맞죠? 단연생 식물 5글자니까 5년 이상. 이런 말이 안 보이면 농지법 3글자니까 3년 이상. 단연생 식물 이런 말이 보이면 5글자니까 5년 이상. 4번 맞고요. 5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틀렸죠. 농지 전용 허가 신고는 국민인 내가 허가받고 내가 신고한 거. 농지증 발급받아야 돼요. 근데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는 협의는 국가기관 지들끼리 협의한 거니까 발급 면제가 되고. 이따 다시 정리하고요. 5번 틀렸고 답은 5번. 농지증 발급 받는 경우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1번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증 발급 받아야 돼요. 그리고 농지증을 낙찰받고 매각 결정일까지 제출하는 거예요. 매수 신청 시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경매에 참여할 때 제출하는 게 아니라 낙찰받고 매각 결정일까지 농지증을 제출하는 거. 2번 주말체험 영농도 농지증 발급받아야 되고요. 주말체험 영농 계획서도 작성해야 되고. 아까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은 안 된다 그랬고. 3번 농지 전용 허가 신고 국민인 내가 신고하고 내가 허가받고 국민인 내가 나는 국가기관이 아니니까 농지증 발급받아야 돼요. 농지 전용 허가 신고는. 그런데 농지 전용 협의는 국가기관 지들끼리 다른 용도로 쓰자고 협의를 한 거예요. 국가기관 지들끼리 발급 면제가 되죠.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 신고라고 나왔는지 협의라고 나왔는지 잘 보셔야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쏭빠! 29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농지법에 대해서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초지법에 의해서 조성된 초지는 농지가 아니다. 맞죠? 초지는 초지다. 초지는 초지다. 누가 그래? 고상철. 공법 선생님이 있어. 고쌤. 초지는 초지다. 초지는 초지. 1번 맞고. 2번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지증을 제출해야 한다. 맞죠? 매수 신청시가 아니라 경매 참여할 때가 아니라 낙찰받고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지증을 제출해야 되는 거. 2번 맞고요. 3번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증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맞죠? 협의는 국가기관 지들끼리 한 거 발급 면제. 농지 전용 허가 신고는 농지증 발급 받아야 되고 농지 전용 협의라고 나왔는지 허가 신고라고 나왔는지 잘 보셔야 되는 거. 낚이면 안 돼요. 지금 농지 전용 협의니까 농지증 발급 면제. 3번 맞고요. 4번 농지증은 농지 취득이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맞죠? 농지증 없이 농지 매매 계약 체결해도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니까. 그런데 농지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예요. 농지증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된다.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농지증은 농지 매매 계약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농지증 없어도 농지 매매 계약은 유효. 그거 한 가지. 두 번째는 농지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
농지증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된다는 거. 그렇게 두 가지 아시면 되고. 판례죠. 4번 맞고요. 5번. 주말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 세대 부부 각각 1천 미만. 각각 틀렸죠.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 미만. 각각 그러면 너무 넓어. 그럼 주말에 농사 짓고 평일에 입원해야 돼. 골병 나서. 너무 넓다고.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 미만. 그래서 5번 틀렸고 답은 5번. 농지증 발급 절차. 1번 시구위원장에게 발급 신청하죠. 어디 가서? 시구위원장. 군수가 아니라 시구위원장. 어디라고요? 시구위원장. 군수 X. 2번 7일 이내 발급을 해주게 되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절차가 간소화된 거니까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면 절차가 복잡해진 거니까 14일. 3번 농지증 없이 농지 매매계약 체결해도 매매계약은 유효. 농지증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농지증 없이 농지 매매계약 체결해도 유효. 아까 했던 거. 다만 농지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 그렇게 두 가지 알고 계셔야 되고.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때 상한이 있어요. 1번 비농업인이 상속받았어요. 농지를. 그러면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어요. 농업인은 상속농지 전부 다 소유 가능하고 비농업인은 1만까지만. 2번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농 그만둔 거예요. 농사 짓는 거 힘들어 팔자주름 생긴다. 8년. 팔자주름 생긴다. 8년. 이농 그만뒀어도 1만까지는 소유할 수 있어요. 3번 주말체험 용농의 경우에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 미만. 1번, 2번은 1만까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3번은 1천 미만. 1천도 안 되는 거예요. 남편 500, 세대원인 부인 500 안 된다고. 더하면 1000이니까 1천 미만. 1천 미만. 오늘은 여기까지. 쏨빠 이론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서 임대차 확인 사항이 신설됐죠? 임대차 확인 사항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 변제금, 민간임대 등록 여부,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이렇게 6가지를 적는 거고요. 외우셔야 돼요. 부채 전체를 변제하지 않으면 등신, 부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채,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채를 변제, 이게 이제 최우선 변제, 등이 민간임대 등록 여부, 신이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부채 전체를 변제하지 않으면 등신, 못 외우면 우리가 등신, 외우셔야 돼. 그리고 개공이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임대차 확인사항 요 6가지를 설명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따로 받아야 돼요. 임대차 확인사항에 대해서만 서명 또는 날인을 따로 받아야 돼요. 확인설명서 전체에 대해서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임대차 확인사항에 대해서 따로 또 받고. 문제 풀게요. 기출문제가 아니라 제가 만든 문제예요. 개정된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차 확인사항에 적는 것이 아닌 거. 1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맞죠? 부채 전체를 변제하지 않으면 등신, 부. 2번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 맞죠? 부채 전체를 변제하지 않으면 등신, 부채, 채. 3번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맞죠? 부채 전체를 변제하지 않으면 등신, 전. 4번 최우선 변제금 맞죠? 부채 전체를 변제하지 않으면 등신, 못 외우면 우리가 등신. 답은 그래서 5번. 관리비는 임대차 확인사항이 적는 게 아니에요. 관리비도 중요해요. 요 정도 내용은 알고 계셔야 돼요. 관리비 주택임대차에서 확인설명사항에 해당한다. 해당해요.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주택임대차에서 설명했다고 해서 임대차 확인사항에 적는 게 아니다. 어디 적으라고요? 관리에 관한 사항이. 관리비는 관리에 관한 사항이 적는 거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관리비 주택임대차에서 확인설명사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제 확인설명서에 적을 때는 어디 적는 거다? 관리에 관한 사항이 적는 거다. 임대차 확인사항이 적는 게 아니라 임대차 확인사항에는
부채 전체를 변제하자면 등신 그거 적는 거였으니까 관리비는 관리 관한 사항이 적는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기출문제가 아니라 제가 만든 문제예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권리관계란에 적는다. 틀렸죠?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임대차 확인 사항에 적는 거잖아요. 부채 전체를 변제하자면 등신, 등이 민간임대 등록 여부, 임대차 확인 사항에 적는다. 권리관계에는 등기부기지 사항만 적어요. 이제 다른 거 안 적어. 권리관계에는 등기부기지 사항만. 임대차 확인 사항에는 부채 전체를 변제하자면 등신 그거 적는 거고. 2번 임대차 확인 사항은 개공이 세부 확인 사항에 해당한다. 틀렸죠.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세부 확인 사항이 이제 5가지. 실제 권리 관계, 상태 2가지가 있죠. 그리고 환경 조건, 현장 안내 이렇게 5가지가 세부 확인 사항. 다시 해볼게요. 실제 권리 관계, 상태 2가지, 환경 조건, 그리고 현장 안내 이렇게 5가지가 세부 확인 사항. 세부가 아니면 다 기본 그렇게 하면 되고. 이따가 또 정리할게요. 3번 관리 관한 사항은 경비실, 관리주체, 관리비를 적는다. 맞죠. 어제 했던 거. 관리비를 임대차 확인 사항이 적는 게 아니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적는 거라고요. 그래서 3번이 맞고 답은 3번. 4번 현장 안내는 개공이 세부 확인 사항으로서 요거는 맞죠. 현장 안내는 세부 확인 사항. 개공이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이게 틀렸죠. 앞에는 맞는데 뒤에가 틀려 있어요. 현장 안내는 자료 요구할 수 없다. 세부 확인 사항 중에서 4가지, 실제 권리 관계, 상태 2가지, 환경 조건 이렇게 4가지는 자료 요구할 수 있고 현장 안내는 자료 요구 안 되고. 4번 틀렸고. 5번 입지 조건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틀렸죠. 이제 교육시설까지만 입지 조건, 판매 및 의료시설은 입지 조건이 아니다. 이거 문제 나올 수 있죠. 입지 조건 4가지니까 원래 5가지였다가 4가지로 줄었으니까 1가지 쓱 넣어서 문제를 만들기가 좋잖아요. 입지 조건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까지만, 판매 및 의료시설은 입지 조건이 아니라는 거. 5번도 틀렸고 답은 3번.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개정된 내용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세부 확인 사항이 4가지였다가 이제 5가지, 실제 권리 관계, 상태가 2가지가 있고 환경 조건, 그리고 현장 안내 이렇게 5가지가 세부 확인 사항. 환경 조건까지는 자료 요구할 수 있어요. 실제 권리 관계, 상태 2가지, 환경 조건 이렇게 4가지는 자료 요구할 수 있다고요. 현장 안내는 자료 요구 안 되고.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면 기본 확인 사항. 기본 확인 사항은 자료 요구가 안 되죠. 기본 확인 사항은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하는 거. 자료 요구는 세부 확인 사항에서 환경 조건까지 이렇게 4가지를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기본 확인 사항은 자료 요구는 안 되는 거고 개공이 확인해서 적는 거고, 그리고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는 중개보수, 실비, 개, 지급 시기 이렇게 4가지를 적는 거예요. 뭐를 외우셔야 돼? 세부 확인 사항 5가지, 실제 권리 관계, 상태 2가지, 환경 조건, 그리고 현장 안내. 그리고 이제 환경 조건까지는 자료 요구할 수 있다. 현장 안내는 자료 요구 안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기출문제가 아니라 제가 만든 문제예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만 구분되어 있다. 틀렸죠. 이제 3가지예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3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1번 틀렸고, 2번 등기사항 증명서는 확인 설명 시 제시하는 근거자료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그런 거. 그리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도 근거자료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제 추가됐죠. 이것도. 2번도 틀렸죠.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이렇게 네 가지가 근거 자료로 추가됐어요. 이 네 가지도 근거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다. 주택임대차에서 확인 설명할 때 근거 자료가 되니까 다시 한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이 네 가지 확인 설명 시 제시하는 근거 자료가 된다. 2번도 틀렸고 3번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는 권리관계 적는 게 아니라 임대차 확인사항이 적는 거죠. 부채 전체를 변제하자면 등신, 신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그리고 권리관계에는 등기부 기재사항만 적는다고요. 권리관계는. 다른 건 안 적는다. 권리관계에는 등기부 기재사항만.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는 임대차 확인사항이 적는 거고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현장 안내는 개공이 기본 확인사항이다. 틀렸죠. 현장 안내는 세부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5가지. 실제 권리관계, 상태 2가지, 환경조건, 그리고 현장 안내 이렇게 5가지가 세부 확인사항. 환경조건까지는 자료 요구할 수 있고 현장 안내는 세부 확인사항이지만 자료 요구는 안 되고 그럼 질문 임대차 확인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임대차 확인사항? 기본. 세부 확인사항 5가지가 아니면 다 기본. 임대차 확인사항도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세부 확인사항 5가지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실제 권리관계, 상태 2가지, 환경조건, 현장 안내 이렇게 5가지가 세부 확인사항. 세부가 아니면 다 기본. 그래서 임대차 확인사항도 기본 확인사항. 5번 현장 안내에는 현장 안내자 개공인지 소공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했으면 신분 고지 여부도 체크를 해야죠. 5번이 맞고 답은 5번. 현장 안내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현장 안내 자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개공이 체크를 하는 거죠. 현장 안내를 누가 했나? 개공이 했나? 소공이 했나? 중개보조원이 했나? 중개보조원도 현장 안내 할 수 있어요. 현장 안내는 보조 업무니까.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할 때 신분 고지를 해야죠. 신분 고지 여부도 체크를 해라. 그래서 5번이 맞고 답은 5번.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그 근거 자료에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임야도 다 근거 자료가 돼요. 4가지가 추가됐죠.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이 2가지는 선순위 임차인 확인하는 서류니까 근거 자료가 되고 국세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이 2가지는 미납세금 확인하는 서류니까 근거 자료가 되는 거. 그래서 이 4가지도 확인 설명 시 제시하는 근거 자료로 명시가 되어 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이 4가지 확인 설명 시 제시하는 근거 자료가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쏨빠.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 비교. 1번 모든 확인 설명서 공통 기재사항. 모든 확인 설명서는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렇게 4가지. 그 모든 확인 설명서 공통 기재사항 굉장히 많죠? 세금 관련된 거 세금 낼 거고 중개보수 줄 거니까 세금 관련된 거 중개보수 그리고 표시사항 소재지 같은 표시사항 그리고 이제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실제 권리관계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거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는 거 권리관계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거 실제 권리관계 모든 확인 설명서의 공통. 2번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만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 가지만 정확히 외우세요. 환경조건. 집에 살면서 환경 쾌적해야 된다. 환경조건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만.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임대차 확인 사항도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만. 왜 그러냐면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만 개정이 된 거예요. 다른 확인 설명서는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만 개정되면서 임대차 확인 사항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만 들어갔죠. 그리고 교육시설, 단독경보용 감지기, 가정자동화시설.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주택용 소방시설,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물에만. 가정자동화시설, 가정이잖아요. 그 주거용 건축물에만.
3번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랑 토지 확인 설명서만 있는 거 한 가지. 비선호 시설. 비선호 시설은 비주거용과 임목 광업지단 공장재단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주거용에 비선호 시설 없다는 거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BBX. 아무 때나 비비는 거 아니다. BBX. 비주거용은 비선호 시설이 없다. 비선호 시설은 주거용과 토지에만 있는 거고 비주거용에는 비선호 시설이 없다. BBX. 요거 한 가지 외우셔야 된다. 작년, 재작년엔 이게 정답이었어요. 문제 풀게요. 33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서 개공이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비주거용 건축물이에요. 1번 소재지 등 대상 물건이 표시에 관한 사항. 이거는 모든 확인 설명서의 공통이니까 비주거용에도 있는 거죠. 2번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은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권리관계잖아요. 모든 확인 설명서의 공통. 3번 교육시설은 주거용만 있는 거죠. 집에 살면서 애들 학교 보내고 하는 거니까 주거용만. 비주거용은 교육시설이 없어요. 답은 그래서 3번. 4번 관리주체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이거는 건물일 때 주거용, 비주거용, 건물일 때. 그러니까 비주거용에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는 거죠.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에는 관리에 관한 사항이 없어요. 토지에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없어. 토지를 뭘 관리를 해. 개 몇 마리 풀어놓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물일 때 주거용, 비주거용. 그래서 비주거용에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5번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권리관계죠. 권리관계는 모든 확인 설명서의 공통. 아까 2번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권리관계고요. 등기부 을구로 확인하는 거. 소유권에 관한 사항 권리관계 등기부 갑구로 확인하는 거. 모든 확인 설명서의 공통인 거. 그래서 비주거용에도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있는 거고요. 답은 3번. 교육시설은 비주거용에는 없다. 교육시설은 주거용만. 집에 살면서 애들 학교 보내고 하는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문제 푸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토지 확인 설명서가 나오면 개꿀. 없는 건데 보이면 그냥 바로 X. 최근에 다른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비주거용 토지가 나오면 완전 쉬워요. 없는 건데 보이면 그냥 바로 X. 예를 들어서 토지 확인 설명서인데 환경조건 바로 X. 환경조건은 주거용 건축물만 집에 살면서 환경 쾌적해야 된다. 그리고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인데 비선호 시설 이것도 바로 X. BBX 아무 때나 비비는 거 아니다. 비주거용은 비선호 시설이 없다. BBX 없는 건데 보이면 바로 X. 문제 풀게요. 31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즉 모든 확인 설명서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모든 확인 설명서에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기억부터 차례대로 보는 게 아니라 쓱 스캔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공통이 아닌 게 보여요. 니은 비선호 시설은 BBX 비주거용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일 수가 없지. BBX 이거 우리가 외우고 간다고요. BBX 그러면 니은 들어가 있는 거 제껴야죠. 세 가지를 제낄 수 있어. 니은 들어가 있는 거. 그럼 이 문제는 푼 거예요. 답은 3번 아니면 4번인데 차이점이 리을. 리을을 봤더니 우리가 알겠어 이건. 가정자동화 시설, 홈오토메이션, 가정자동화 시설. 가정인데 이게 모든 확인 설명서의 공통일 리가 없죠. 가정자동화 시설은 주거용 건축물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리을도 X. 답은 3번. X를 제끼면 답이 손들고 있게. 기억부터 막 차례대로 보고 이러면 어렵다고. 그러니까 쓱 스캔을 해서 X가 보이면 그거 제끼고 나머지에서 답을 고르면 실수도 안 하고 빨리 풀 수도 있고. 기출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쏭빠!
이론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친구 간의 명의신탁에서 1번 약정, 무효, 2번 등기도 무효, 3번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 유효, 약정은 계속 무효, 친구 간의 명의신탁에서 약정은요 계속 무효예요. 그러니까 3번 잘 보셔야 돼요. 매도인이 선의일 때 등기만 유효, 약정은 계속 무효. 4번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된다. 악이어도 알고 있었어도 다만 적극 가담 그러면 103조 위반이어서 그때는 보호가 안 되는 거고 단순히 악이다 알고 있었다 보호가 된다. 요 네 가지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 수 있어요. 문제 풀게요. 30회 때 문제를 수정을 한 건데요. 사례 문제가 나오면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인지 계약 명의신탁인지 구분을 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림을 안 그리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럼 이제 매도인을 찾으세요. 지금 매도인이 누구예요? 을소유, 그러니까 을이 매도인. 자, 매도인에 대한 언급이, 선의 악의 언급이 문제나 지문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매도인이 100% 악이니까 안 써준 거야. 선인지 악인지. 매도인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선의 악의 언급이 있으면 그건 계약 명의신탁. 그러니까 매도인을 찾은 다음에 매도인에 대한 언급이 있나 없나를 보자. 지금은 매도인, 을에 대한 선의 악의 언급이 없으니까 3자 간 등기 명의신탁.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3자 간 등기 명의신탁. 매도인부터 시작해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매도인, 매수인, 매매, 그리고 매수인이 부탁을 해서 등기가 한 방에 넘어가서 병명의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로 약정을 한 거죠.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하고 신탁자, 수탁자가 약정을 하고 매수인이 부탁을 해서 등기가 한 방에 넘어가서 병명의 등기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쉬운 거, 약정은 고민할 필요가 없네. 약정은 무효. 등기는 매도인이 100% 악의. 이거 선일 수가 없다고. 부탁을 했잖아요. 어떻게 몰라. 그러니까 문제나 지문에 언급이 없었잖아요. 100% 악이니까. 그러면 등기 무효. 매도인이 선의일 때 등기가 유효, 매도인이 100% 악이다. 그래서 등기 무효.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 유효. 매매계약 무효다 이런 말 없었어요.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 유효. 그러면 누가 소유권자냐면 병은 아니죠. 무효인 등기니까 무효 돌아가. 그래서 매도인, 을이 소유권자.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무효 돌아가니까. 그러면 매수인은요. 매매계약이 유효니까 채권자예요. 채권이 있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 채권이 있는 채권자다.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제일 많이 나왔어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맞는 거고요. 또 매도인 명의의 등기가 없으면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맞는 거고요. 그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왔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또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 두 가지. 이건 안 되는 거죠.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그거는 X. 그건 안 되는 거죠.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고 적극 가담 그런 말만 안 보이면 단순히 악이어도 보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것도 아닌데 을 건데 팔았네? 횡령죄가 안 된다. 원래는 이게 횡령죄였는데 이제 횡령죄가 안 된다.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팔아도 횡령죄는 안 된다. 2자간이건 3자간이건 계약명의신탁이건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팔아도 횡령죄는 안 된다. 근데 주의사항 아예 처벌이 안 된다는 게 아니죠. 명의신탁 자체로 처벌돼요. 신탁자는 5년이요. 수탁자는 3년이요. 그거는 명의신탁 자체로 처벌하는 거. 다만 수탁자가 팔았을 때 횡령죄는 안 된다. 횡령죄는. 그리고 팔았으면 제3자가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니까 신탁자는 등기를 못 받아요. 그죠? 등기를 못 받아오잖아.
그러니까 팔고 처분대금 받은 거, 그 처분대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수탁자가 안 팔아서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있으면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말소하고 해서 등기 받아오고, 팔았으면요 등기를 못 받아오니까 제3자가 손해불문하고 보호가 돼서, 그래서 처분대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팔았나 안 팔았나 잘 보셔야 돼. 팔았을 때는 등기를 못 받아오니까 처분대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안 팔아서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있을 때는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말소해서 등기 받아오는 거고. 문제 풀게요. 그림만 그리면 문제는 쉬워요. 기억, 명의신탁 약정 그 등기는 유효하다. 틀렸죠?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니은 디귿 같이 보셔야 돼요. 병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은 경우, 병이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병 명의의 등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니은, 갑은 병에게 매매대금 상당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안 팔아서 병 명의의 등기가 있으면 디귿처럼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말소, 등기 돌려놓고 매매계약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고 등기를 받아오는 거죠. 병 명의의 등기가 있으면. 병이 팔아서 등기를 못 받아오면 그때 처분대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고. 지금은 안 팔아서 병 명의의 등기가 있으니까 등기 받아오는 거죠. 니은과 디귿이 둘 다 맞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맞고. 리을, 병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횡령죄인가요? 아니죠. 이제 횡령죄는 안 나온다. 횡령죄는 안 된다. 2자간이건 3자간이건 계약명의신탁이건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팔았을 때 횡령죄는 안 된다. 횡령죄는. 그래서 리을도 틀렸고 디귿만 맞아서 답은 1번. 오늘은 여기까지. 쏨빠! 31회 때 문제를 수정을 한 거고요. 명의신탁 사례 문제가 나오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아니면 계약명의신탁, 매도인을 찾으시라고요. 병소유, 병이 매도인. 자, 매도인에 대한 언급이 문제에는 없는데 지문에는 있네요. 병이 선의하기를 묻지 아니하고, 병이 알지 못했다. 병이 선의인지 악인지 언급이 있으면 이거는 계약명의신탁. 매도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면 그 100% 악이니까 3자간 등기명의신탁. 지금처럼 매도인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 거죠. 그림 그려볼게요. 계약명의신탁 그림 그리실 때 매도인부터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매도인, 매수인 둘이 매매계약 체결했고, 신탁자, 수탁자가 약정을 한 거고, 신탁자가 돈 대고 네가 네 명의로 사 해서 수탁자가 매수인 돼서 매매계약 체결한 거. 신탁자는 돈 댄 거. 그러면 쉬운 거. 약정은 무효. 친구 간에서 약정은 그냥 무효. 등기는 매도인이 선의, 통상적으로 선의. 이거는 출제위원이 써준다고요. 매도인이 선인지 악인지. 악일 수도 있거든요. 매수인이 아주 입이 싼 애야. 다 말했대. 그럼 알 수도 있지. 통상적으로는 선의. 그럼 등기는 유효.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 유효. 그럼 누가 소유권자냐면 정상적인 계약으로 정상적인 등기를 받아온 매수인, 수탁자가 소유권자다. 그럼 이제 매도인이 악이면 무효니까 돌아가서 다시 매도인, 병이 소유권자가 되는 거고, 매도인이 선이면 유효니까 매수인, 갑이 소유권자가 되는 거고, 계약명의 신탁에서는 신탁자는요 소유권 취득이 안 돼. 매도인이 선이건 악이건 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그래서 수탁자에게 돈 댄 거, 매수자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등기는 못 받아오니까 소유권 취득이 안 돼서. 수탁자가 팔았어요. 제3자는 선할부문하고 보호가 되고, 악이어도 보호가 되죠. 그리고 횡령죄는 안 되고. 어제 했던 거 2자간이건 3자간이건 계약명의신탁이건 수탁자가 팔았을 때 횡령죄는 안 된다. 다만 명의신탁은 했으니까 신탁자는 5년이역,
수탁자는 3년 1억, 명의 신탁 자체로 처벌은 된다. 다만 팔았을 때 횡령죄는 안 된다. 그리고 최근 판례가 신탁자가 수탁부동산을 20년간 점유했어요. 점유취득 시효 인정이 안 된다. 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악의의 무단점유, 자주점유 추정이 깨져서 점유취득 시효 인정이 안 된다. 이 상태에서는 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점유취득 시효도 인정이 안 되니까. 신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던 경우는 수탁자랑 요 약정 말고 다른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다시 받아온 거, 그것만 유효, 그것만 소유권 취득.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는 점유취득 시효도 인정이 안 되고 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는 거. 문제 풀어볼게요. 그림을 그렸으면 문제는 쉬워요. 1번 A와 갑 사이 명의신탁 약정은 병이 선의하기를 묻지 아니하고 무효이다. 맞죠? 약정은 무효. 2번 A와 갑이 명의신탁 약정을 병이 알지 못했어요. 매도인이 선의. 그러면 누가 소유권자? 유효니까 매수인, 갑이 소유권자. 맞고요. 3번 A와 갑이 명의신탁 약정을 병이 알았어요. 알았으면 무효니까 돌아가서 다시 매도인, 병이 소유권자. A는 신탁자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니까요. 계약명의 신탁에서 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점유취득 시효도 인정이 안 되니까 안 된다. 매도인이 선이면 매수인, 갑이 소유권자. 매도인이 악이면 무효니까 돌아가서 매도인, 병이 소유권자. 신탁자 A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3번 틀렸고 답은 3번. 4번 갑이 X토지를 정에게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된다. 맞고요. 5번 A가 X토지를 20년간 점유했어요. 점유취득시효 인정. 안 된다. A는 신탁자,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악의의 무단점유, 자주점유 추정이 깨져서 점유취득시효 인정이 안 된다. 5번도 맞고 틀린 거 답은 3번.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25회 때 문제예요. 부동산 실명법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위법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맞죠? 답은 1번. 신탁자는 5년 2억, 수탁자는 3년 1억, 명의신탁 자체를 처벌하는 거. 수탁자가 팔았을 때 횡령죄는 안 되고 지금은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이 불법이니까 그 자체로 처벌되는 거. 신탁자 5년 2억, 수탁자는 3년 1억. 신탁자가 2번이나 정답으로 나왔어요. 1번 맞고요. 답은 1번. 2번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이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 금액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신탁자가 과징금을 부과받는 건 맞지만 확정 금액은 아니에요. 100분의 30,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해야지. 100분의 30, 30%에 해당하는 확정 금액, 그게 틀린 거다. 100분의 30,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2번 틀렸고. 3번 위법한 명의신탁 약정의 신탁자라도 이미 실명 등기를 했을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틀렸죠. 과징금은 실명 등기랑 상관없이 신탁자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과징금은 이행강제금이 실명 등기를 했을 때 부과하지 않는 거죠. 실명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이니까. 과징금은 실명 등기랑 상관없이 신탁자에게 부과하는 거다.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4번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부터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틀렸죠.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실명 등기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20%, 매년 20% 이렇게 부과하는 게 아니라 1차 이행강제금 10%, 2차 이행강제금 20% 이렇게 두 번 부과하는 거예요. 이따가 정리해 볼게요. 4번 틀렸고요. 5번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틀렸죠.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의 경우에 탈법적인 목적이 없으면 유효, 언제나 무효가 아니라. 그래서 5번도 틀렸고, 옳은 거 찾는 거 답은 1번. 신탁자는 걸리면 작살난다. 1번, 신탁자는 5년 이역, 명의신탁 자체로 처벌하는 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2번, 신탁자는 과징금도 부과받는데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범위 안에서 30% 확정 금액이 아니었어요.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범위 안에서 과징금 세 글자니까 30% 그렇게 하고 3번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 신탁자죠. 신탁자가 실명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되는데 1차 이행강제금 10%, 2차 이행강제금 20%,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지나면 10%, 1차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1년이 또 지났어요? 그럼 2차 이행강제금 20%, 1차니까 10%, 2차니까 20%, 이행강제금 이렇게 2번. 그런데 계약명의 신탁에서는 이행강제금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신탁자가 소유권 취득이 안 되니까 실명등기를 못해요. 실명등기를 못하는데 이행강제금 말이 안 되지. 이행강제금은 실명등기를 안 했을 때 부과되는 거다. 근데 계약명의 신탁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 취득이 안 되니까 실명등기를 못하는 사람 이행강제금 안 나온다. 계약명의 신탁에서는 5년이요 그리고 과징금까지만. 2자간, 3자간 등기명의 신탁에서는 5년이요 과징금, 이행강제금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송파레떼 문제예요. 주택임대차에 관한 개공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그러니까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등기가 된 경우 임차인이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맞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임차인 배당 요구 불필요하다. 한 명 더 있죠? 강제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 배당 요구 불필요하다. 요 2명 빼고는 통상적인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 채권이에요. 우선 매제권, 최우선 매제권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다. 요 2명만 빼고 1번 맞고요. 2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임법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주임법, 상임법 공통이에요. 주임법도 적용 안 되고 상임법도 적용 안 되고 적용 안 되는 거 공통, 적용되는 거 공통은 미등기 전세, 그 채권적 전세라고 부르는 거.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는 주임법 적용되고 상임법도 적용되고. 2번 맞고. 3번 확정일자 없이 대항 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우선 매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확정일자가 없었으니까 우선 매주권이 없었죠.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경료가 됐어요. 그러면 등기한 때부터 발생하죠. 틀렸죠. 답은 3번. 있었으면 유지가 되고 없었으면 등기한 때부터 발생하고. 이따 정리해 볼게요. 3번 틀렸고 답은 3번. 4번 주임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맞죠? 임차인은 2년 주장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도 있고 임차인은 선택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빼박 2년.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지가 안 되죠. 빼박 2년. 그래서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잘 보셔야 되고 4번은 맞고. 5번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해서 대항력을 취득했어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니까 지번까지만 정확하게. 그런데 다세대로 변경이 된 거예요. 이제 동호수까지 안 돼 있잖아. 대항력 있다고요. 대항력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임차인 잘못이 없잖아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어서 지번까지만 정확하게 했고 다세대로 바꾼 거는 임차인이 바꾼 게 아니잖아요. 임차인 잘못이 없으니까 대항력 상실되지 않는다. 대항력 있는 거다. 그런데 판례가 유사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건축 중인 건물에 보존 등기가 안 돼 있는 건물에 일부를 임차해서 들어갔어요. 나중에 주택 표시가 달라졌어요. 대항력 이때는 없어. 임차인 잘못이 있어요. 확인하지 않은 과실 잘못이 있어요. 건축 중인 건물이었잖아.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잖아.
그럼 건축이 완료가 되면 확인을 해봤어야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거다. 잘못이. 5번 지문은 다가구형 단독주택 그냥 정상적인 건물이었어. 건축 중인 건물. 차이가 있잖아요. 건축 중인 건물은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었던 거고. 그래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서 이때는 대항력이 없는 거고, 다가구형 단독주택이 다세대로 바뀐 건 그거는 임차인 잘못이 없으니까 정상적인 건물이어서 대항력 있는 거다. 5번도 맞고 정답은 3번. 임차권 등기 명령과 대항력, 우선매주권, 주임법, 상임법의 공통된 내용이죠. 대항력도 없었고 우선매주권도 없었어요. 확정이자를 안 받아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등기한 때부터 대항력과 우수매주권이 발생한다. 둘 다. 없었으면 등기한 때부터 발생한다. 근데 둘 다 있었으면요. 대항력도 있었고 확정일자 받아서 우수매주권도 있었어요. 그럼 둘 다 유지가 되는 거죠. 원래 있던 게 상실되고 새로운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게 있던 게 유지가 된다. 근데 이제 대항력은 있었어. 확정일자를 안 받아서 우선매주권은 없었어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 대항력은 있었으니까 유지가 돼야죠. 우선매주권은 없었으니까 등기한 때부터 발생하는 거다. 어렵지 않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 있던 거는 그냥 유지가 되고, 그게 대항력이건 우선매주권이건 있던 거는 유지가 되고 없던 거는 등기한 때부터 발생하고. 오늘 여기까지. 쏨빠 19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개공이 중개 의뢰인에게 주임법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 선순위 저당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이고 경매에서 대항력 없다. 틀렸죠. 답은 1번. 후순위 임차인은 경매로 소멸, 대항력 없어서. 이따 정리할게요. 1번 틀렸고 답은 1번이에요. 2번 갑소유 아파트를 을이 임차하면서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을은 1년 기간이 유효함 주장할 수 있죠. 을은 임차인이니까. 임차인은 짧은 거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은 빼박 2년. 을이 임차인은 1년 주장할 수 있고 2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빼박 2년, 짧은 거 주장이 안 되니까 2번 맞고요. 3번 임차인은 주임법에 따른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수매주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맞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우수매주권은 유지가 된다. 그냥 이사를 가면 상실되는 거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 가면 유지가 되는 거고. 3번 맞고요. 4번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 주민등록도 유효하다. 맞죠? 배우자, 자녀, 가족 명의 주민등록도 유효하다. 판례가. 그래서 가족 전체가 이사를 나가야 대항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남겨놓고 임차인만 나갔다 들어오는 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대항력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가족 명의도 포함되니까 가족 전체가 이사를 나가야 대항력이 상실되는 거다. 4번 맞고 5번 주택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어요. 그리고 대항력권을 상실하면 이사를 가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 상실한다. 맞죠?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를 가면 임차인으로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수매주권은 상실된다고. 전세권은 후순위로 있는 거고.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니까. 만약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유지가 되는 거죠. 임차인은 임차권을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대항력과 우수매주권이 유지가 되는 거고, 임차인은 임차권을 등기해야죠. 지금 전세권 설정 등기 있잖아요. 임차권은 채권, 전세권은 물권 따로따로. 만약에 이사를 안 갔으면요. 이런 경우에 둘 다 있는 거야. 둘 다. 이사를 갔기 때문에 선순위에 있던 대항력과 우수매주권이 상실되고 후순위로 전세권만 갖는 거고,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 이 결론이라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경매, 공매에서 대항력, 주로 이제 경매에서 대항력. 1번 임차인 대항력권 확정일자 가장 먼저 들어왔고요. 2번 저당권, 3번 임차인 대항력권 확정일자. 1번, 3번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상태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 끝났어요. 낙찰자가 3번 임차인한테 나가래. 나가야 돼. 대항력권 갖췄지만 대항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당권 밑에 있잖아. 후순위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력 주장할 수 없다. 경매로 소멸하는 거예요. 나가면서 낙찰자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주인 찾아가서 보증금 달라고 하는 거고, 보증금 못 받겠죠. 전주인이 돈이 없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근데 이제 확정일자 받았으면 우선 매수권은 있어요. 이게 다른 거거든요. 대항력은 낙찰자에게 주장하는 거. 그거는 없다고, 그거는. 근데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매수권은 있어서 경매 법원 가서 배당 요구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 매수권만 놓고 보면 우선 매수권은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예요. 후순위보다. 2번 저당보다 먼저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2번 저당권자가 다 갖고 남은 찌끄레기 넘기는 거야, 밑으로. 그럼 얘는 3번 임차인은 거의 못 받아요. 2번이 다 땡겨가. 찌끄레기 조금 받는 거고. 후순위 임차인에게 우선 배주권은 그닥 큰 의미가 없어. 인정이 돼도 법원에서 줄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냥. 별 의미가 없어. 그래도 없다 그러면 안 되죠. 후순위 임차인도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배주권 있는 거다. 법원 가서 달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1번 임차인은요, 저당권 위에 있으니까 대항력도 있고 우선 배주권도 있어요. 경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경매 끝나고 낙찰자에게 보증금 달라고 해도 돼요. 대항력 있잖아.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확정일자 받아서 우선 매주권도 있어서 경매 법원 가서 배당 요구해서 받을 수 있어요. 경매 법원 가서 자기가 1번이니까 지가 1번이니까 다 받을 확률 제일 높아. 다 받으면 나가면 되고, 만에 하나 1번 임차인인데 다 못 받고 잔액이 남았으면요, 거의 다 받고 잔액 한 100만원 남았대. 그 100만원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1번 임차인은, 즉 선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이 전액 변제가 돼야 대항력이 없어지는 거고 소멸하는 거야. 잔액이 남았으면요, 잔액에 대해서 대항력이 계속 인정된다고. 낙찰자에게 계속 잔액 달라고 하면 돼요. 안 주면 안 나가는 거. 그러니까 1번 임차인은 보증금을 안 떼인다고. 3번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이겠죠. 이 차이가 저당권 위에 있었나 밑에 있었나. 매매로 집주인 바뀌면 3번 임차인도 대항력이 있어요. 경매, 공매 시에만 이런 순위가 중요한 거다. 요 정도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쏭빠!